여러분 안녕하세요. 송 사무장입니다. 벌써 7강이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경매 입찰 방법과 입찰가 산정하는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1강부터 6강까지 진행했습니다. 경매 공부하고 실전 사례하고 권리 분석, 그 다음에 손품으로 시세가 얼마인지 보고 현장에 한번 나가서 이 물건은 시세가 정말 맞구나, 인수할 부분도 없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조사를 마쳤고,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딱 낙찰을 받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정말 겁이 나실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처음부터 실전으로 가지 마시고, 실전이 겁난다고 하시면 모의 입찰이라고 하거든요. 가상으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 조사까지 다 하고, 내가 이제 수익을 얼마를 내야 되겠다 계산해서 시간이 되시면 법원까지 직접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진지하게 입찰가를 한번 산정해 본 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근소한 차이로 낙찰이 됐겠구나, 아니면 내가 떨어졌겠구나, 내가 너무 많은 차이로 떨어졌으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일단 모의로 해보는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직접 한다고 생각해야지만이 나중에 실전에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연습도 실전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경매 입찰 방법, 그 다음에 입찰가 산정 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크TV에 100달러라고 해서 제가 김벤츠님 공부도 시키고 물건도 조사해오고, 그 조사해온 걸 바탕으로 해서 경매 입찰까지 하는 장면을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표정이 좀 비장하죠. 원래 조사까지 마쳤어도 맨 처음 가면 모든 게 다 낯설어요. 특히 법원을 처음 가시면 너무 떨리잖아요. 어제 지은 것도 없는데. 일반인이 법원이라는 분위기 자체가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문했던 게 법원에 가기 전에 입찰표를 미리 작성해보고 내가 얼마 적어낼지를 먼저 결정을 해두고 입찰장에 가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날따라 사람들 너무 많으면 내가 이거 너무 좀 적게 쓰는 거 아닌가? 또 어떨 때는 야,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더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에 일단 휩쓸리지 않게끔 저는 입찰장 가기 전에 가격 결정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날은 법원 가서 지금 하나씩 다 썼는데 사람이 좀 너무 없긴 했어요. 너무 없어서 저 같은 평상시에 그냥 제출을 해버리는데, 이게 또 행크TV 통해서 낙찰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기왕이면 수익이 좀 많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매치님한테 조금만 더 내려볼까 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낙찰 받았던 상황인 거고, 그래서 낙찰 받게 되면 이렇게 대출 이모님들이 낙찰자한테 축하한다고 하고 대출을 쓰실 거면 저한테 연락 달라고 하는 그런 명함까지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장면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입찰장 가기 전에 진지하게 쓰고 낙찰 받는 모습, 이 상상하면 짜릿함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입찰가 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있나요? 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엑셀 수식표나 입찰가 계산표가 있긴 한데 너무 그거에만 의존해버리면 이 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물건의 난이도도 다르고, 아파트를 하더라도 나홀로 아파트일 수도 있고 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일한 수식에 넣어서 동일한 낙찰가로 산정한다는 건 전 좀 아쉬운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실수요인지 아니면 내가 투자자인지 이거에 따라서, 실수요자면 나와 있는 금매보다는 싸게 사면 되는 거잖아요. 투자자라고 하면 최대한 수익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입찰가 산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내가 그동안 이 부동산이 얼마의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이 데이터를 아는 거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얼마이고 하락장에서는 얼마까지 낮춰 있고, 또 층에 따라서는 얼마가 다른지, 그 다음에 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 다음에 수리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가 돼 있는지, 이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금 내 물건의 적정 거래 가격을 책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값을 다 감안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매매 실거래가를 보면은 이게 가장 최고점과 최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디가 될지를 좀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나와
나와 있는 급매물 가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급매물이 뭐예요? 시세보다 저렴한 급한 사정이 있는 매물을 급매물이라고 하는데, 경매로 살 경우에 급매물보다 더 싸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급매물이 아니라 제게 급매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가장 싼 거부터 팔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매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가격을 한번 책정을 해보고, 급매물과 입찰가 사이에 가격을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급매물과 입찰가만 정하면 안 되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 외로 또 들어가야 될 비용이 있으니까, 취득세는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각종 비용이 들어갑니다. 명도비, 체납관리비, 이게 너무 노후되어 있으면 수리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낙찰 받았을 때는 필요 없지만 나중에 매도를 했을 때는 중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포함을 했고요. 자, 그래서 예상 수익은 1, 2번을 파악해서 예상 매도 가격을 정한 다음에 입찰가 플러스 비용 한 거,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단기 매매냐 1년 지나서 비과세를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세금 부분을 계산해보고 실제 수익을 계산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꼼꼼하게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입찰가 얼마, 급매 얼마 이것만 해버리면 그 외의 비용을 또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진행되는 물건으로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얼마를 적어내고 얼마의 입찰가를 한번 산정할 것인지 그거를 보려고 해요. 지금 인천 부평에 있는 갈산 팬더 아파트입니다. 면적은 전용 25.5평, 84제곱미터니까 거의 국민평형이 되겠네요. 그런데 3억 8,900에 감정이 되었다가 지금 1억 9천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3억 8천에서 2억 7천 떨어졌을 때 입찰자가 10명이 됐었네요. 그러니까 입찰자가 10명이 있다고 하는 거는 지난번 2억 7천보다는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낙찰 받아놓고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고 지금 다시 나온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 같은 경우 깔끔한 권리관계로 초보도 오케이, 권리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낙찰받고 취소가 됐다는 이 찝찝함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10명 했던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나머지 9명은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데 다시 도전하지 않은 이런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일단 권리 분석해보면 말소기준 권리 1단계 근저당 있고, 2단계 기타 사항 없죠. 3단계 임차인도 없어요. 권리 분석상 하자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시세조사만 제대로 하고 들어가서 입찰하면 되는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가를 한번 산정하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세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팔 수 있는 시세가 중요한데 현재 최저가는 1억 9천이고 저는 이럴 때는 최저가도 보고 그 다음에 3억 2,800에 받았던 이 가격대도 한번 봅니다. 왜냐면 이 가격에 받고 매각 불허가 됐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서 문건 송달 내역을 한번 살펴봅니다. 어떤 것 때문에 잘못됐을까라고 딱 봤는데 보니까 채무자 겸 소유자가 8월 7일에 낙찰됐는데 8월 11일에 경매 절차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경매 절차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거는 경매의 원인 채권이 됐던 그 채권자에 대해서 일부를 변제하거나 전액을 변제했을 때 이 경매 원인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최고가 매수인이 지금 매각 불허가를 신청을 해서 매각 불허가 된 사건입니다. 원래 대금 미납이 됐다고 하면 보증금이 20%가 될 것인데 지금 대금 미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 금액으로 됐는데, 이거는 최고가 매수인이 불허가 신청을 했지만 낙찰을 잘못 받았을 때 불허가 됐으면은 조금 뭔가 있나 싶은데 채무자가 경매 절차 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 불허가가 됐으니까 이거는 낙찰자의 실수가 아니구나. 근저당권자랑 다른 채권자가 경매 속행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경매 물건을 볼 때 스토리를 상상해보면 재밌거든요. 지금 채무자는 이 물건을 뺏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했지만 전액 변제를 하지 못했고 채권 변제가 말만 돈 갚겠다고 하고 아직 갚지 않아서 그냥 경매로 빨리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구나. 전에 낙찰받았던 사람도 실수를 엄청나게 한 건 아니구나. 시세 조사만 정확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시세 분석을 한번 딱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분석을 눌러보면 현재 1억 9천 최저가인데 매매 시세가 3억 5천만 원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3억 2,800만 원 되어 있는 사람도 시세보다 높게 받은 건 아닌데 거래량도 지금 84제곱미터로 되어 있을 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낙찰받고 나서도 좀 수월하게 매도가 가능하겠구나 생각이 되고, 또 실거래가를 한번 파악
파악해보면 작년에도 지금 실거래가가 여름부터 12월까지 꾸준하게 이루어졌네요. 여기가 6층인데 9층 같은 경우도 3억 6,700, 1층은 3억 200, 2층도 3억 원. 그러니까 1, 2층이 거의 가격대가 낮고 그 다음에 6층도 하나 있네요. 3억 4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그렇게 잘 받은 가격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3억 2,888만 원인데 지금 6층이 3억 4천만 원, 그 다음에 9층이 3억 6,700에 거래가 됐으니까 드라마틱한 가격으로 낙찰 받았던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뭐 실수요자였다고 하면 그냥 만족하고 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이 물건 네이버 매물을 보면 최근에 3억 3,300에 거래가 됐고 이건 약간 보수적인 부분인 거고, 여기 보면 6층이 지금 3억 7천에 나와 있는 거네요. 아, 나중에 수리가 잘 되면 이 정도 가격까지는 받을 수가 있겠구나. 하지만 최근에 실거래가가 12월 11일 날 3억 3천원 됐으니까 이 부분은 다른 입찰자들한테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격을 얼마를 적을까라고 생각하면 지금 2억 7천에서 1억 9천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 가격을 놓친 겁니다. 지금 3차와 4차 사이에 경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 넘기기가 힘들잖아요. 만약에 2억 7,230만 원을 기점으로 이 금액을 적는다고 하면 낙찰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낙찰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자기의 여건에 맞게끔 적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찰가를 2억 7,230만 원에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외로 얼마가 들어가느냐, 취등록세랑 법무사 비용이 약 600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수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보면 문이 수리를 한 문으로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아파트 외곽을 봤을 때 샤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준공 당시의 샤시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한번 했던 샤시인지 보시면 되겠고, 소유권 취득 시점을 한번 보는 겁니다. 소유권 취득할 시점이 2018년이에요. 벌써 한 8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약에 인테리어를 전 소유자가 새로 했다 할지라도 8년 정도 썼으면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새로 해야 될까요? 저는 뭐 5년 이상 지났으면 거의 새로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취득하고 보유기간이 얼마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수리비용에 대한 부분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계산을 해보면 총 비용이 2,350만 원이 나오고 입찰가를 전회차 가격으로 산정했습니다. 2억 7,230.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해보면 2억 9,580만 원이 나옵니다. 입찰가 플러스 비용 들어가니까 이게 원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 예상 가격은 아까 3억 3천대가 나왔으니까 보수적으로 지금 매물은 3억 7, 8천에 나와있지만 3억 3천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3억 3천으로 잡았을 때 일단 세전 3,420만 원이 나오고 아까 3억 7천, 8천 나왔으니까 플러스 4천을 타이밍만 잘 맞추면 볼 수 있겠다. 보수적으로 3,400이나 7, 8천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의 수익은 확보하고 플러스 알파로 하면 그래도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수익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입찰 가격을 정했는데 그 다음 1등은 얼마를 적어내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 더 높게 적은 사람은 수익을 더 작게 잡은 거고, 더 낮게 적은 사람은 수익을 높게 잡은 거고, 하지만 낮게 적은 사람은 의미가 없고 더 높은 가격을 적은 사람이 중요하겠죠. 얼마의 수익을 보고 지금 투자자들이 입찰하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내가 모의 입찰에서 좀 실패했으면 그 다음에는 나도 지난번 입찰자하고 비슷한 가격의 수익으로 한번 책정해서 입찰가를 산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 감각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가 계산하고 입찰가를 산정했으면 입찰을 해야만 하잖아요. 입찰하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하기 위해서는 일단 입찰표를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처음 해보시거나 여러분들 또 실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행크 옥션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게끔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입찰표를 작성할 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류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때그때 또 네이버에 찾아보실 필요 없게끔 입찰 시 준비할 서류가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입찰을 할 때,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 입찰을 해줄 때, 그 다음에 법인 대표자가 입찰할 때, 법인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로 입찰할 때 필요 서류
나와 있고 입찰표 작성 예시도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칸만 적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직접 참가할 때는 여기 다 적지 않아도 되고 이 부분만 채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좋죠? 이거 보고 샘플을 작성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개인인데 대리인이 참가할 경우에는 대리인 부분까지 본인은 본인 부분 쓰고 대리인은 대리인 사항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위임장도 작성을 해서 대리인은 이쪽에 쓰고 본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까지 해놓으니까 너무 좋죠. 처음 하시더라도 실수하지 않게끔 빨간색 표시된 부분만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다 여기 있고 기입차표 작성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송행크 쓰시고 전화번호 010-777-7777. 그 다음에 자 개인 주민등록번호는 여기서 입력하지 마시고 옥션 사이트에서 보관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인쇄 후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시게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법인 번호는 여기 적으시면 되고 법인이 아닌 분들은 여기 적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보증금 10%가 적혀져 있죠. 이게 중요해요. 19061-000 이거를 적는 겁니다. 19061-000 이걸 딱 적어두시고 단위 헷갈리지 않게끔 2억 7천 2300 자, 여기서 뒤에 꼬리는 더 달아도 됩니다. 10,000원이 됐던 7,000원이 됐던 끝자리를 달아주게 되면 000으로 적는 것보다 낙찰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찰자의 송행크 적어서 이거를 다 작성하신 다음에 여기서 미리 보기 후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작성한 부분이 나오고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제출하셔도 법원에 있는 입찰표를 쓰지 않더라도 이걸로도 유효가 합니다. 여러분들도 입찰 봉투 제출 방법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적었던 거는 기일 입찰표고 기일 입찰표를 이렇게 입찰 봉투 안에 넣는 겁니다. 입찰 봉투 안에 넣고 여기에 제출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쓰면 되고요. 여기에 홍길동이라고 적고 그냥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게 앞면이고 뒷면은 사건 번호, 그 다음에 혹시라도 사건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물건 번호가 있거든요. 물건 번호까지 기재하신 다음에 여기에 도장을 날인하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906만1,000원 이 금액을 넣는 입찰 보증금 봉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1,000단위 만단위로 하지 않고 그날 법원에서 수표 한 장으로 끊어서 여기에 바로 제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장을 다 찍어서 입찰 보증금 봉투 넣고 집행관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집행관한테 제출할 때는 신분증을 같이 제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그대로 옮겨놨고 필요 서류까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이대로만 하면 공동 입찰할 때 이 샘플만 보고 작성하시면 실수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정말 꿀팁 하나 드립니다. 이게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 막 열심히 입찰 보증금 찾아서 갔는데 그날 사건이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헛걸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행콕션에서 문건 송달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지금 근저당권자가 혹시라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만 해요. 언제까지? 입찰 전날 그리고 입찰하러 가는 날 아침까지도 그거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거 한 2번 정도 헛걸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건 송달력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채권자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경되기도 하고 여러 사정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경매 물건을 다시 연기나 변경시키는 게 일반적이니까 채권자가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줘요. 법원에서는 2번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법원 가기 전에 문건 송달 꼭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크 옥션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혹시 행크 옥션을 구독하지 않는 분들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가셔서 문건 송달 내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원가 계산하고 법원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 입찰표 제출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원가 계산을 좀 미리미리 해두고 입찰표를 사전에 작성해 두기를 추천드리고 초보자가 너무 분위기를 살피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해놓은 금액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살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입찰 전날 저녁
그다음에 당일 아침에 물건 변동사항을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의 입찰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좀 실전에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고 있지 않나요? 저는 모의 입찰할 때부터 설레고 떨리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1강부터 7강까지 진심 담아서 자세하게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오신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설레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공부는 재밌어야 되고 이게 또 돈 버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12강까지 완강하시면서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개인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 사무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액으로 경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보통은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뭐 직장인이 서울에 집 한 채를 살려고 하면 30몇 년이 걸린다, 20몇 년이 걸린다, 수도권 아파트도 10몇 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거는 제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도 봐왔던 뉴스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됐고 사람들한테 그런 뉴스로 인해서 집을 사겠다는 마음 먹는 것조차도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 부동산을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금융을 활용하고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소액 경매이면서 금융에 대한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자가 되는데 성공하는데 정말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시고 꼭 경매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8강 소액으로 경매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저희가 경매를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를 할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나요? 5천만 원으로 할 수 있나요? 그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는데 제가 경매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경락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출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대출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대출을 받으면 망하는 지름길이야. 무조건 저축해야 되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이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주변 분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부자가 되어보니까 물론 내가 소비를 못해서 이렇게 돈을 빌려 쓰고 하는 거, 뭐 현금 서비스 받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지만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하더라고요. 대출은 오히려 내가 자산을 불려갈 때 한 걸음 갈 수 있는 거를 두세 걸음, 10걸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걸 레버리지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긍정의 역할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를 알게 되면 저축만 하는 사람들은 3, 40년 이런 얘기만 나오지만 이렇게 내가 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3년, 5년 이런 단위로 말도 안 되는 기간 단축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출은 좋은 대출이 있고 나쁜 대출이 있습니다. 둘 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도 좋은 대출, 안 좋은 대출이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논하기 전에 수입보다 소비가 더 커져서 대출 받는 거는 정말 나쁜 대출이죠.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을 살 때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대출을 6억을 받았어요. 이 금액이 대출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거주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케이스가 좀 가장 안 좋은 대출이 아닌가. 물론 이 6억을 30년 만기 이렇게 장기로 했을 경우에는 그나마 부담이 덜하겠지만 그런 장기가 아니라 그냥 6억을 안고서 살았을 경우에는 6억에 대한 대출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소비를 할 수 없는 월세를 사는 거랑 좀 비슷해요. 내가 만약에 이자를 내고도 충분히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하면 몰라도 직장 하나를 다니면서 그냥 월급이 고정됐다고 하면 이런 형태로는 매달 이자를 내는 부분이 아파트를 가졌지만 사실 소비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집은 가졌지만 나는 왜 가난하지? 나는 왜 부자가 아니지? 왜 쓸 돈이 없지? 거의 이 형태로 사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좋냐? 저는 돈이었으면 좋은 집에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현재 1억에서 3억이 있다. 그런데 10억에 산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 돈을 쪼개서 내가 거주 비용은 최소화하고 이 10억의 집을 사서 8억에 전세를 줘서 제가 그러면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요? 저는 2억 들어가죠. 2억 들어가서 집을 한 채 마련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전 나머지 1억으로
임대 형태로 거주를 하겠어요. 이것도 보증금을 더 쪼개서 저 같으면 나머지 금액에서 투자도 아마 할 거예요. 이 형태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냐? 여기서는 10억에서 집값이 11억이 될 수도 있겠죠. 12억이 될 수도 있겠죠. 집값이 오르니까. 그렇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는 무이자잖아요. 이자가 없어요. 2억만 넣어놓고 오히려 이렇게 집값이 올랐을 때는 내가 온전히 수익을 챙기고 보유하는데 부담이 없는데, 여기는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너무 불안한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을 살 때의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내가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출을 한 80% 받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80% 받습니다. 상가를 살 때. 그래서 대출은 대출 이자가 발생하겠죠. 하지만 여기에 임대를 놓았을 때 월세가 대출 이자보다 훨씬 크다고 하면, 저는 대출 80%랑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잖아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10에서 거의 20% 가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돈은 최소로 하면서 월세가 오히려 플러스로 현금 흐름이 되니까 이 형태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자가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이자랑 월세랑 차이가 월세처럼 확 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상적인 형태로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엑시트 책에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금융을 모르면 돈을 갖고 있어도 부자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10억을 갖고 있어서 상가에 300만 원 월세를 놓을 수가 있는데, 이런 10억짜리 상가를 살 때 현금을 10억을 넣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 돈을 1억 미만으로 10억짜리 상가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좋아요? 내가 10억짜리 상가를 살 때 1억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곱하기 10개를 살 수가 있어요. 수익률이 훨씬 높게 되고, 그러면 대출 때문에 너무 부담되지 않나요? 아니라니까요. 이자보다 월세가 더 많다고요. 그런 물건만 사고 그렇게만 세팅한다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10억으로 최소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10분의 1 수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300만 원이고 저는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지금 월세를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월세를 처음에 뭐 7천 받는다, 8천 받는다, 지금 1억 받는다 하면, 에이 거짓말, 그게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저는 상가를 10개가 아니라 지금 30개 넘게끔 제가 세팅을 하니까 월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부동산을 하기 전에 대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되고, 대출을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을 어떤 건지를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부동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최대한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경매잖아요. 경매로 가장 싸게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싸게 매입을 했으면 여기에 내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현금이 투입되게끔 레버리지를 활용하게 하는 거니까. 제가 처음 나이트클럽에서 나왔을 때 현금 7천만 원 갖고 있어요. 제가 집을 사도 이 돈이 마르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받고 하니까 집 하나를 살 때 그렇게 돈이 많이 묶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익은 크게 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거 경매 기술 보면 262만 원으로 빌라 사기, 1000만 원 미만으로 샀던 물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이 들어갔던 거지 수익까지 졌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1억 4,500 이상 수익을 냈던 거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200만 원으로 1억 넘게 수익 낼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금융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경매로 싸게 사는 거, 공부하는 거 외에도 경매로 싸게 산 매물, 금매로 싸게 산 매물에 최소한의 현금을 어떻게 묶이게 할 수 있는지, 이것도 공부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잖아요. 저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부동산을 사갔다니까요. 오히려 무식하게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싸게만 사면 레버리지를 활용해도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싸게만 잘 사두면 거기에 최소한의 현금 묶이게 하면 정말 부동산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꼭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락 잔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락 잔금 대출이 무엇이냐? 경매로 낙찰받았을 경우에 이용하는 대출 상품을 경락 잔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출 받는 절차가 좀 궁금할 거예요. 낙찰받고 잔금 내고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처음에 돈을 얼마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최저가의 10% 입찰 보증금은 필요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본인 돈이에요. 현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돈은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출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돈 못 모았으면 입찰하지 마세요. 돈을 좀 더 모으고 공부했다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이제 돈을 마련해야 하잖아요. 그
돈 마련을 해야 하는 기간이 입찰일로부터 한 달 반 정도 약이에요. 왜냐면 법원마다 사건이 많이 밀렸거나 이게 또 연말이거나 이럴 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입찰일로부터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약간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 기간이 주어졌으면 이 동안의 대출을 알아보시면 되겠죠.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60%에서 8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물론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부 규제하고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경매라고 해서 규제한 것보다 더 받을 수는 없어요. 60에서 80 플러스 나머지 잔금을 준비하시면 돼요. 나머지 잔금은 아까 여기 입찰 보증금을 뺀 나머지 잔금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용하는 상품이 경락잔금 대출 상품이다. 그래서 나는 일단 10%만 내고 그 다음에 경락잔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해주는 거를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빌라도 다 90% 받았어요. 상가도 90% 받고, 처음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혹시 그 정도의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60에서 80%로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현금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대출은 신중하게라고 해놨네요. 요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서울은 다 지금 빨강색이 좀 들어왔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가율지구 이게 됐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물건을, 주거용 물건을 낙찰받았다고 하면 LTV에 적용이 되고, 무주택이냐 유주택이냐에 따라서 무주택자는 40%가 되고요, 유주택자는 0%가 됩니다. 자, 이거는 그 시기마다 대출 규제에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무주택자는 70%, 유주택자는 60% 이렇게 나오니까 비규제 지역, 서울 외 지역은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대 한도가 6억 원까지 제한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만 해요. 이건 낙찰받고 명도하고 전입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전입을 내가 한다는데 누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최대 한도 6억 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생애 최초는 70%까지, 그렇지만 전입 의무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부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입찰에 참가를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 조건을 간과하고 나는 60에서 80% 대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규제 지역 내에서는 이 조건에 무조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찰 전에 이 조건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입찰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이어도 업무용 부동산은 규제가 없어요. 아파트만 규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 그다음에 공장, 다른 근린시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신용만 좋으면 대출되고요. 아까 제가 상가를 여러 개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가는 하나 받고 또 두 번 받을 때 LTV 없습니다. 그냥 채무자 될 사람이 신용이 좋으면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한 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 뭐 20억 정도로. 그거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많이 받을 게 아니라고 하면 은행 상품은 또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뭐 크게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은행에서 또 20억 찼으면 다른 은행에서 또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투기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투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를 한 건 한 건씩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택은 2개만 가져도 3개만 가져도 다주택자라고 해서 거의 손가락질 받기도 하지만 상가는 1개, 2개, 3개 갖고 있어도 욕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월세를 막 더 받아도 저 사람 월세 더 받네, 월세를 투기하네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그 부분도 공부해 두시면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대출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규제 외 지역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감정가가 5억 원, 최저가가 지금 4억 원. 그러니까 한번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서 낙찰가를 4억 원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규제 외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이 70%까지 가능하고 약 2억 8천만 원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최저가에서 10% 입찰 보증금으로 냈기 때문에 2억 8천 대출 플러스 4천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3억 2천이 되는 거고, 지금 낙찰가가 4억 원이니까 나머지 8천만 원 플러스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취득세, 법무사 비용, 이거를 준비하시면 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금액이 나오는지 사전에 자금 계획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왜냐면 대출이 워낙에 깐깐하게 하고 은행도 눈치를 보면서 대출하는 시기가 됐으니까 주거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빌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실제 물건으로 한번 보면은요, 대출을 설명하기 위한 물건이니까 이 물건이 좋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인천 계양구 동양동에 있는 빌라를 샘플로 갖고 왔고요. 전용 10평이고 감정가가 1억 2천이고 최저가가 8,400입니다. 그리고 낙찰가를 1억으로 선정을 했을 때 대출이 70%까지 된다고 하면 7천만 원 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840만 원이 들어갔네요. 여기에 84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한 금액, 나머지 금액만 잔금일에 준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법무사가 그날 은행에게도 이 돈을 받고 낙찰자한테도 이 돈을 받아서 잔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다 처리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상가도 또 공부하실 수 있을 거니까 상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남양주 다산동에 있는 상가를 뽑아왔고요. 건물 123평 15억 3천인데 7억 4천 9백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15억 3천, 최저가 7억 4천 970만 원. 자, 그런데 뭐 요즘 상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여기에 뭐 미납도 했으니까 어쨌든 상가 낙찰률이 낮으니까 지금 유동화회사가 받았고 미납을 한번 했고요. 입찰 보증금은 20%입니다. 한번 미납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이 20%가 됐고, 한번 또 미납한 사건은 저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또 겁내할 수도 있으니까. 7억 5천에 낙찰 받았다고 치면 대출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채무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또 낙찰가가 얼마나 저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80%는 거의 나오거든요. 그래서 80%를 나왔다고 가정해보면 약 6억 원이 대출이 되는 겁니다. 입찰 보증금이 1억 4,994만 원 들어갔으니까 낙찰가 7억 5천이니까 거의 잔금은 취득세만 내고 6만 원만 내면 상가 하나를 매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들어간 돈이 거의 1억 5천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지금 보면 여기 1000에 600으로 GDR 스크린 골프장이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 재임대를 한다고 하면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 1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월세는 약 600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증금 1억 원을 회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낙찰가 7억 5천, 그 다음에 대출 6억 원, 입찰 보증금 1억 4,900만 원 들어갔죠. 잔금 이렇게 들어갔지만 낙찰 후 임대를 하게 되면 1억 원의 보증금이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1.5억이 들어갔는데 1억 원을 회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 상가 하나를 매수하게 되는 거고 월 600만 원 현금 흐름, 물론 여기서 6억에 대한 이자가 나가겠지만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5천만 원으로도 얼마든지 나중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뉴스에서 보면은 20년 30년에 저런 상가 하나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저렇게 15억 상가지만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활용하는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고 안 배우고 생각이 전환되고 안 되고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대출이 안 되면 보증금을 미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가 나오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케이스는 좀 유의하시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아파트라고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KB 시세가 나오고 안 나오고 기준점이 좀 크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아실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KB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나홀로 아파트 세대수가 너무 적은 거는 KB 시세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출을 많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세가 또 너무 낮은 경우에도 내가 낙찰가가 2천만 원이에요, 뭐 3천만 원이요. 그럼 은행에서 해봤자 1,000 얼마잖아요. 1,000 얼마에 은행이 이자 받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은행도 답이 안 나오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낙찰가가 너무 낮아도 대출이 잘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지하도 좀 꺼려합니다. 대출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대출이 어렵다는 거지. 찾아보면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낙찰된 나홀로 아파트를 한번 보고 잔금 납부를 했으면 그거 등기부등본을 떼보세요. 반지하도 최근 낙찰된 사례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분명히 거기서 대출을 해줬다고 하면 거기는 나홀로 아파트나 반지하를 취급하는 그런 은행이니까 거기에 놓고 해서 또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에 있는 경우 은행에서는 빨간 글씨가 있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유치권 신고되어 있어도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와야 된다, 뭐 판례 때문에 안 된다 해도 설득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상에 위법 건축물로 등재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도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케이스의 물건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대출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 소액으로 경매 투자하는 법,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큰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많이 된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또 나머지 부분까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사무장입니다. 자, 오늘은 구강 경매 낙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 부분이죠. 입찰가 자선정에서 낙찰 받고 나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누군가 낯선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거, 내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다는 거, 이거를 나가라고 얘기한다는 거, 이게 상당히 껄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가장 큰 부담을 갖는 파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너무 부담됐었거든요. 저도 두려웠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우려했던 그런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이거를 몇 가지 전략만 잘 세운다고 하면 정말 지혜롭게 원활하게 마무리되는 거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명도를 하잖아요. 이거를 못 배우고 모르는 사람은 당신 빨리 안 나가? 당신 내 집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배우지 못한 사람의 명도예요. 이렇게 감정 싸움이 되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는 뉴스에서 나오는 안 좋은 사례, 뭐 다퉜거나 경매 낙찰자가 공격당했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보면은 점유자가 막 공격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낙찰자가, 이 경매 입찰자가 그런 부분을 배우지 못하고, 즉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 이런 상황 전략만 잘 세운다고 하면 명도도 무난하게 잘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다른 경매 낙찰자들이 현장에 가서 해결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경매 팀장으로 근무할 때 그 사건들도 다 제가 직접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사람을 대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강 경매 낙찰 절차 명도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에 대한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도는 낙찰받은 부동산에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는 거, 이거를 명도라고 합니다. 내가 이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저 사람들 어떻게 내보내지?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집에 가면 안녕하세요, 낙찰자입니다. 제가 낙찰받아서 한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왜 왔냐고 뭐 왔냐고 이렇게 막 얘기해도 결국에는 이사비에 얼마 줄 건데요? 이게 서로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빨리 나가면 1,000만 원 줄게요. 그럼 바로 나가겠죠. 2,000만 원 줄게요. 바로 나가겠죠. 그 사람들도 빌라든 아파트든 500만 원 주세요. 1,000만 원 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500, 1000이 그냥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친구한테 나 100만 원만 줘, 이 얘기 못하지만 이상하게 낙찰자만 가면 저 100만 원 주세요. 저 300 주세요. 500 주세요. 1,000만 원 주세요. 이 얘기를 너무 당연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낙찰자는 그렇지 않죠. 난 돈이 없는데? 난 그 정도 줄 의무도 없는데? 당신한테 내가 돈을 왜 줘? 내가 내 집 받고 당신은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1,000만 원을 얘기하고 낙찰자는 50에서 100만 원을 생각하고 이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을 명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돈을 어느 정도 협의하고 그 협의가 되는 시점에 인도 절차는 거의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를 많이 해보면 이사비 협상, 이게 명도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경매가 진행되고 명도가 진행되는 절차를 한번 보면은요,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잔금 납부를 하고 나서 가버리면 너무 늦어요. 왜냐면 집이라는 게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면 1인 오피스텔도 있을 수 있겠고 뭐 가족들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족들이 바로 다음 주에 이사 가라고 해도 못해요. 왜냐면 집을 구해야 되고 뭐 이삿짐 센터도 알아봐야 되고 보통 그 사람이 나가야 된다는 걸 인지한 순간부터 한두 달 이내, 왜냐면 새로운 거주처를 알아보는 게 한두 달은 걸리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물론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무리하지 않고 웬만하면 그 사람이 충분히 이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찰, 그 다음에 낙찰이 됐으면 3일 이내에 그 현장에 방문해서 낙찰을 알립니다. 사람이 없으면 메모지를 남겨놓습니다. 여기를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연락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화통화가 와요. 이거는 꼭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화통화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얼굴 보고 얘기해야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여자들도 아직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가족들 있으면 거기서 만나기도 싫어하고 좀 조심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전화를 하는 게 서로가 부담 없이 통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로 낙찰이 됐고 이제 법적 조치가 시작되고 사장님은 이사를 하셔야만 한다,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협조가 좀 잘 된다고 하면 이사비도 지급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사비를 처음부터 아예 안 주겠다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줄 의무는 없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던 곳을 온전히 그냥 넘겨줄 수 있게끔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찰자는 싸게 샀잖아요. 저는 그냥 그 돈 주는 건 아까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지금 경매를 하시면서 경매도 남한테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웃으면서 보내줄 수 있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은 거기에 있는 점유자분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사비를 지급한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다 친절하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영도가 잘 되지 않아요. 진행을 하면서 내용 증명, 인도 명령 이런 부분까지 압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사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사비를 지급합니다. 주거용 물건에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한다고 하면 거의 원만하게 협의가 될 거고, 강제 집행으로 가는 거는 경매 낙찰자가 이 상황을 잘 리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고, 잘 리드한다고 하면 이사비 주고 원만하게 잘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명도의 기술 핵심 포인트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갖고 있어도 정말 명도가 수월할 거예요. 행복체득 커뮤니티에서 저한테 경매 배우러 온 분들이 건장한 사내분도 있지만 미혼의 여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부분들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여리여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가지고 명도를 너무 능숙하게 잘 하시는 거예요. 이 명도는 큰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제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만 기억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명도 난이도를 확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용 증명입니다. 내가 현장에 가서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낙찰자고요. 여기는 비워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비워주지 않으면 인도명령해서 강제 집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월세 청구를 할 겁니다. 이거를 직접 대놓고 다 얘기를 해버리면 상대방이 엄청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그럼 법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면 낙찰자도 되게 깝깝한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낙찰받고 나면 이렇게 항상 법적 절차에 대해서 안내서가 발송이 됩니다. 그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고 내용 증명이 도착하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장님하고 계속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그 부분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 증명은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사비는 법적 의무가 아니고 혹시라도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지금 돈을 청구하지 않았던 거지 그 월세를 또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훼손하게 되면은 재물 손괴죄가 될 수 있고 법적 절차도 다 청구할 수 있고, 이거는 지금 샘플인 거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작성해서 보낸다고 하면 내가 대화로 했을 때는 기분이 되게 상하겠지만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면 차분하게 보면서 이 상황을 더 숙지하게 돼서 구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자합법입니다. 제가 낙찰을 받아서도 이게 우리 회사에서 하는 거고 제가 모든 권한이 없다고, 저는 그냥 직원일 뿐이라고, 이거를 대리하는 대리인일 뿐이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법무팀장으로 일을 했을 때도 이거는 의뢰받아서 하는 거고, 그러면 제가 권한이 없잖아요. 제가 권한 없으면 점유자하고 대화를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사장님 저한테 500만 원 주시면 안 돼요? 500만 원이요? 제가 낙찰자한테 물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님께 물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장님께 물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은 지금까지 줘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법적 조치 하더라도 뭐 한 200밖에 안 돼가는데 그게 협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를 내가 권한이 갖고 있는 거랑 권한 밖에 있는 거랑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권한 갖고 있다, 500 주세요. 못 주는데요? 왜 내가 당신 줘야 돼요?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거를 내가 권한을 제3자 다른 사람으로 둬버리면 500을 주세요. 500이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편하게 대화가 가능하고 내가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것도 바로 즉답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옵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자합법, 가상의 결정권자를 두고서 대화를 하게 되면 지금 점유자는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명도를 하실 때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리여리한 분들도 이 명도를 잘 했다고 하는 부분도 이 삼자합법을 잘 활용해서 유연하게 그 상황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절차입니다. 저는 낙찰받고 나면 법원에서 간단히 집을 비우라는 인도명령, 이거는 법무사가 바로 맡아주기도 합니다. 그냥 신청만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걸 통해서 인도명령 결정이 나오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명령 비용이 몇만 원 안 들어요. 집행도 집행 단계까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협상은 계속 진행을 합니다. 가끔씩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절차를 준비해 놓지 않았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낙찰자가
저 자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해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강제 집행을 딱 앞두고 그 전에 계고를 해요. 예고를 하거든요. 그 전까지 엄청 기세가 드셌던 그런 전문자들도 체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협상을 잘 하지만 협상이 혹시라도 안 될 경우에는 이 집행 전 단계에서 협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정말 안 되면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낙찰자가 항상 우위를 점하고 기가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만 하고, 처음에 전 나갈게요, 저는 언제까지 이사할게요, 저는 솔직히 그 말을 안 믿거든요. 그런 말을 또 어긴 적도 많이 봤기 때문에, 어겼을 때는 늘 상대방이 다시 죄송하다고 하는 거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래 약속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약속으로 돌아와서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돈 아끼지 말고,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법적 절차는 항상 준비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 처음 하는데 너무 겁나는데요, 저 어떡하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도는 내보내는 거지만 어차피 주제는 하나로 정해져 있다고요. 이사비, 그다음에 언제 이사할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지라고 긴장을 많이 하실 것 같으면 예상 질문지를 얘기할 수 있는 답안지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가 예상하는 건 다 똑같거든요. 저도 어느 순간에는 막 기계적으로 얘기해요. 어차피 물어보는 건 다 똑같습니다. 낙찰자 부자 아닌가요? 낙찰자도 다 대출 받은 거예요. 대출 80% 돈 없는 사람이 받았다고요. 지금 이거를 저 끝까지 안 나오고 버틸 건데요. 그거는 사장님이 정말 유리한 대로 편한 대로 하십시오. 사장님 여기 버티든 사시든. 그건 대부분 나중에 집행해서 나가게 되면 그때 많이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얘기해놓고, 잔금 납부하기도 전에 왜 막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이거요, 사장님 그러면 제가 잔금 납부하고 와서 바로 다음날 집 비우라고 하면 비울 수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니까. 제가 예전에는 잔금 납부하고 집 비워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아 좀 진작에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지, 이런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잔금 납부 전에 온 거는 낙찰 받았고 앞으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다는 거,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온 거예요. 여유있게 시간 드리려고 온 거니까 제가 소유자 행사한다고 그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지가 없어. 10% 돈 내고 지금 소유자 행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제가 잔금 납부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가 꺾이잖아요. 이게 면이 안 쓰잖아요. 낙찰자는 절대 기가 꺾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지에 대한 답 한번 연습해 두시면 또 튀어나옵니다. 이게 말이. 그렇게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정 이사비는 얼마일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행크 옥션 들어가 보시면 여기 강제 집행 예상 비용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그 평에 따라서 금액대가 책정이 되는데, 이거를 보수적으로 하지 않고 조금 더 여유있게 나오게끔 했습니다. 왜냐면 이 집행 비용 플러스 또 보관 창고 비용이랑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제 집행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낙찰자도 후회합니다. 낙찰자도 그 절차 하나씩 밟는 게 시간 걸리고 돈도 들어가요. 물론 이 돈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신용이 괜찮으면 몰라도 소유자라든가 채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미 망한 사람인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정 이사비를 강제 집행 비용에 준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이거를 기준을 했지만 수리를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사람이 인테리어를 얼마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배당을 받느냐 안 받느냐. 배당을 받으면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죠. 손해보지 않았으니까. 여러 조건에 따라서 또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2평 기준으로 관리비 포함해서 한 200.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공과금을 별도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사장님 저는 공과금 포함해서 이사비를 책정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보통 사람들이 경매 들어가면 살고 있으면서 대부분 관리비 안 내요. 그냥 민납시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100만 원 주더라도 관리비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얘기 안 해놓으면 나중에 100만 원 내고 관리비는요, 관리비 사장님 또 내셔야죠. 그게 또 분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리비, 공과금 포함해서 이사비를 드린다고 그 문구를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상대방한테 이해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명도 어떠세요? 저도 맨 처음 명도 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 명도를 갔는데 초인종이 좀 잘 안 눌러지잖아요. 안에 또 누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초인종을 딱 누르고 딱 들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엄청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도 긴장 엄청 하고 있구나. 낙찰자도 긴장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도 누가 낙찰받고 올지 긴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는 항상 이사비 주고 잘 원만하게 해결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지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법적 조차는 준비를 다 해두면서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서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올렸던 칼럼 보면 저한테는
나갔던 점유자분들이 송 사무장님 행복하세요, 성공하세요, 이 좋은 덕담을 해주면서 나가는 경우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매를 하지만 누구한테 욕먹지 않고 수익과 또 원만한 사회 만드는 거 이것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명도에 대한 인식이 좀 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 사무장입니다. 벌써 경매 투자 이렇게 쉬웠어 10강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금 경매 경력이 24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매 경력이 쌓여갈수록 처음에는 권리 분석, 물건 분석, 명도 이런 거에 신경 쓰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어떤 걸까요? 그것은 바로 매도가 정말 중요하다, 임대 잘 나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물건을 잘 매입을 했어도 그냥 그게 재고가 쌓여만 가고 팔리지 않게 되면 몸에서 지워지지 않는 걸 문신이라고 하죠. 부동산도 팔리지 않고 내 몸에 딱 붙어있는 거를 문신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문신 부동산이 있으면 계속 신경 쓰이고 안 좋게 되는데, 잘 파는 게, 잘 꾸미는 게 정말 기술이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파트도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파트이고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그냥 잘 팔릴 수 있는 거 처음부터 깨끗한 것만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그 다음에 이렇게 깔끔한 물건,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 눈에도 정말 좋아 보이기 때문에 좋은 가격대에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투자를 거듭할수록 최대한 싸게 살 수 있으면서 최대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에 투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허름한 물건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게 이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보는 현재의 모습을 보고 투자하지만 고수는 미래의 모습을 보고 투자합니다. 즉 내가 손대서 바뀔 모습이 괜찮은 매물을 골라내는 거죠. 아마 행크TV에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런 사례들도 처음 매입했을 때는 저거 왜 매입했을까? 나 같으면 안 샀을 것 같은데, 그런 물건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경쟁을 피하고 기왕이면 큰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허름하지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수리해서 예뻐질 이 매물들을 고르게 되면 그게 또 좀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정말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치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상상이 잘 안 되겠지만 이런 성공 사례들을 하나씩 보시다 보면 이 물건도 이렇게 바뀔 수 있겠는데? 이 물건도 이렇게 바뀔 수 있겠는데? 이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실력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행크TV에 소개했던 물건들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강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법,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상황에서도 샘플했던 물건들만 잘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입니다. 경매로 낙찰받고 나서 현장에 딱 가보면 환호성보다 일거리가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야, 이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집이 이렇게 허름해? 이 인테리어는 뭐야? 최악인데? 저는 그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매물도 입지는 좋았지만 제가 내부를 들어갔을 때는 이거 너무 아쉬운데, 그런 매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허름한 단독주택을 받아서 농어촌 민박을 꾸민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은 낭만포레로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애프터 모습만 보셨을 것인데 비포 모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대가 정말 높게 돼 있고 꽃무늬 벽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꽃무늬 벽지가 있었는데 지금에는 이해가 안 가지만 저게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엄청 초대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숙박업소에도 다 저 꽃무늬 벽지를 했었고, 아파트 신축이든 단독주택이든 다 고급이라고 하면 저 꽃무늬 벽지를 선택했었습니다. 인테리어를 보면 이게 언제쯤에 시공했는지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럭셔리로만 다 한 것 같아요. 가구들도 금빛 나는 고풍의 가구들, 블라인드도 빨강색이었고, 거실만 쭉 있어서 대리석 깔려 있고 넓게 쭉 빼서 집비들이 너무 정신없이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거 되게 애매한데, 바깥에도 통창만 쭉 되어 있었지 내부는 들어가 보면 빨강색에 막 산만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둥을 그리스 신전처럼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주방도 그냥 평이했습니다. 이런 모습도 어떻게 손을 대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제가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까 통창으로 되어 있던 곳을 이렇게 벽을 하나 치고 주방하고 거실을 분리했습니다. 이쪽은 식탁과 인덕션까지 있어가지고 여기서 바로 조리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방도 그냥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바닥은 마루로
해서 이렇게 화이트 컨셉으로 딱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이거 합성 화면이 아니에요. 여기 거실에서 이 충주댐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식탁에서도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아까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럭셔리는 아니지만 좀 모던한 톤으로 해봤습니다. 가구도 다 비싼 게 아니에요. 다 저렴한 걸로 다 주문해가지고 조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명만 좀 새롭게 했고요. 그리고 바깥에는 잔디로 되어 있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도 깔고, 제가 누수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비 새고 물 새고 하는 거 싫어해서 지붕은 징크로 하고 약간 모던한 컨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이더라도 여기 안에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온수 자쿠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자쿠지에서 이 충주 호수를 바라볼 수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베큐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더 위로 올라가서 전경을 바라볼 수 있게끔도 하고, 이 달에서 불이 들어와 가지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벤치로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 보이나요? 비포하고 애프터가 거의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도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멋지게 꾸미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에어비앤비 농어촌 민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예약이 거의 꽉 차고 있어서 이걸로만 해도 큰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다음에 소개드릴 물건도 제가 낙찰받아서 직접 매각까지 했던 물건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경매 검색 화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매 검색 화면에 외부가 이렇게 막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고, 화장실 내부는 의자를 이렇게 높게 좀 쌓아놓고, 이거 그나마 제가 이거 쌓아놓은 거 치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꽃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 입찰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다른 거 더 깔끔한 거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물건도 교통이 워낙에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지하철하고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위치에 이 빌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낙찰 받아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리를 했느냐? 네, 이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가성비 있게 최대한 저렴하게 했어요. 지금 재료들을 보시면 깔끔하게 일반 가정한테 매도할 수 있는 물건으로 쓰는 거랑은 또 다른 컨셉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마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벽에 좀 심심하지 않게 루바를 딱 했습니다. 이렇게 모던하게 나무 맞춰보니까 집이 따뜻하잖아요. 여기가 지금 꽃이 있었던 곳이에요. 꽃을 떼버리고 루바로 이렇게 딱 처리를 했습니다. 흰색 조명 달아줬고, 그 다음에 산뜻하게 녹색 타일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집이 좁으면 화이트로 하면 돼요. 제가 힘을 주는 곳은 욕실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주방, 그 다음에 이런 조명 깔끔하게 합니다. 왜냐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를 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 이 결정 권한은 거의 여성분이 결정하는 게 95%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보는 포인트를 꼭 만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방하고 화장실하고 조명,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게 되면 여성분들을 설득시키기에 너무 좋은 포인트가 된다. 여기도 럭셔리 아니에요. 그냥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하고 장 달아주고 하니까 그냥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포인트를 하나 정도는 두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 문이 원래 유리문이었는데 이거를 파란 대문으로 한번 포인트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경매 감정가보다 한 3천만 원 더 높게 매도를 했습니다. 인테리어 힘이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수리하지 않고 그냥 싸게 팔게요라고 하면 아까 수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고 가격을 더 주려고 하지도 않고, 일단 가격을 더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돌아서 바로 갑니다. 사람들은 깔끔한 걸 좋아해요. 예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샀다고 하면 내 부동산을 예쁘게 화장하는 법은 기본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제가 수리를 할 때 1,000만 원이 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행복 재테크 카페에 인테리어 경험담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분들의 작품 같은 걸 보시고 회원분들이 인테리어 이렇게 경험담들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신다고 하면 이런 기본적인 공사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거용 물건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상가 물건들도 많이 합니다. 펜션도 해서 제가 꾸미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시텔도 허름한 고시텔을 매입해서 그냥 주택 하나만 한 게 아니라, 고시텔은 방이 여러 개잖아요. 이거를 여러 개를 한 번에 딱 바꾸게 되면 또 수익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되는 거를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담았습니다. 고시텔인데 주방을 공용으로 쓰잖아요. 공용 부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힘을 줘야겠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도면이 나와 있는데, 도면 보면 지금 이 바운더리는 여기가 외부기 때문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방이 빨리 차요. 그리고 한번 방에 들어가면 오래 있고요. 그런데 먹방이라고 하거든요. 이곳은 가운데에 있으니까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에 운영했던 고시텔 매출표를 보니까 저기는
그러면 금액도 낮고 기간도 짧아요. 왜냐면 사람이 갇힌 곳에 있으면 미치나 봐요. 원래 독방에 들어가는 게 그만큼 최고의 형벌이라고 하는데 고시텔도 창문 없이 벽 안에만 살면 입실자가 오랜 기간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서비스 공간으로 과감하게 줘버리고 나머지 공간을 더 잘 채울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짜보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환하게 바뀌었고, 아까 보면 체리색으로 되게 칙칙하고 여기는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바꿨고, 이 중간에 먹방으로 돼 있던 곳 있잖아요. 방 3개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여기에 스터디 카페 공간, 주방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공간을 포기하게 되니까 오히려 옆에 공간들 만족도도 높이고 기간도 오래 할 수 있고 월세도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내부는 깔끔하게 했어요. 화장실도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만 하더라도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죠. 인테리어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어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보는 사람이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그 마음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이게 돈만 들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돈을 들이더라도 어디에 또 힘을 주고 포인트를 주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많이만 들이지 말고 최대한 가성비 있게 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집에 들어오면 화이트 이런 조명보다도 쉼의 공간에 들어왔을 때는 약간 전구색 조명을 좀 섞어줘서 좀 편하게 쉴 수 있게끔 세팅을 합니다. 이번에는 회원분의 사례입니다. 빌라는 정말 인테리어가 중요해요. 싸게 살 수 있지만 인테리어 능력에 따라서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가 정말 많이 갈리거든요. 지금 내부에 뭐 이런 조명, 주방, 이런 방, 이런 거실 같은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인테리어인데 보통은 도배, 그다음에 장판, 그리고 조명까지만 하게 되는데,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갖추게 되면 더 괜찮은 매물로 된다는 겁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 공간을 여기에 뭘 넣었어요, 여러분? 커튼을 넣었네요. 커튼. 지금 러그도 깔고 식탁도 놓고 쇼파까지 놨네요. 그다음에 스탠드 놓고, 원래는 싱크대만 딸랑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 꽃이나 벽화도 놓고 뭐가 들어갔어요? 소품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화장실에도 깔끔하게 됐는데 여기에 방향제부터 조명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이 거실 한 공간에도 이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실 때 소품이 있게 되면 더더욱 소비자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렇게 하는 거 좋은 건 알겠는데 비싸서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쿠팡, 다이소, 그리고 당근까지 활용해서 이게 투자 비용이 불과 125만 원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 플러스 125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일 만에 4천만 원 수익을 거뒀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세대 빌라를 신축을 해서 모두 분양을 해서 그때도 수익을 좀 크게 거뒀었는데, 그때도 이 다세대 주택을 분양할 때 2층에 하나 샘플 하우스를 만듭니다. 즉 모델 하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구랑 스탠드랑 소파랑 TV랑 냉장고랑 이걸 다 넣으면 그냥 방만 있는 곳하고 그리고 소품만 있는 곳하고 정말 많이 달라요. 그런데 빌라에 이 샘플 하우스를 만들고 나면 보러 온 손님 중에서 이 집을 꼭 저한테 파세요. 대신에 이 소품도 다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분들 꼭 계세요. 원래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걸 놔두니까 이 공간이 너무 예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고서 한번 따라 하시면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가 어떻게 파는 거야? 다우주택 어떻게 팔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진만 보시더라도 아, 이렇게 하면 팔리겠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결과가 좋겠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딱 한 공간에 대해서 원래는 이게 수리 전인데 비포, 그 다음에 애프터인데 딱 보더라도 바닥에 원목 깔려있고 이 민트색의 화이트로 딱 이 모습만 보더라도 마음이 확 바뀌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경매 공부도 열심히 하시지만 다 명도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인테리어도 예쁘게 한번 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화장실 꼭 하시면 좋겠고, 주방, 도배, 장판, 조명 이 정도는 좀 필수로 하시고, 내가 조금 더 여력이 된다 하면 조금 더 꾸미고 싶어 하면 소품까지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소품을 놓고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할 거면 다시 갖고 와서 회수해도 돼요. 다음 부동산에 또 세팅하고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을 예쁘게 꾸몄잖아요. 예쁘게 꾸몄는데 이 공간을 보러 오게끔 해야만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사진을 정말 잘 찍어야만 해요. 사진이 있고 없고 차이가, 괜찮게 찍고 안 찍고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 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카메라가 엄청 좋잖아요. 사진을 잘 못 찍는 사람을 똥손이라고 하죠. 어떤 분은 금손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한번 사면 사진을 평생 찍는 거잖아요. 인물 사진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진, 제품 사진도 잘 찍는 걸 한번 배워두면 너무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하던 사업을 하던 필수라고 하는데,
하는데 행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한번 강의 듣고 또 계속 듣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는 이 스마트폰 사진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매 공부를 하신 다음에 스마트폰 사진반, 이거 실제로 현장 가서 강의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현장 가서 실제로 찍어보는 것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사진반 사진 스터디 한번 들어두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한번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손으로 되는 거고, 이 햇빛이 딱 들어오는 공간에 사진을 찍고 나면 사람들이 야, 이거 사진 기사가 온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잘 찍는 기술만 익혀둔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런 사진을 담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부동산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좋은 강의여서 제가 추천 한번 드렸습니다. 자, 제가 비포 애프터 사진 보여드리니까 어떠신가요? 야, 이거 뭐 인테리어 가볍게 볼 게 아니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인테리어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경험이 없는 분들도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게끔 행복재테크에 또 정보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인테리어를 안 하고 싸게 파는 것보다, 보통은 하수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리 후 비싸게 파는 것이 훨씬 고수의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빠르고 결과도 좋아요. 매도 가격이 늘 인테리어 투입한 거 금액보다도 더 값이 많이 나왔다는 거를 매번 느낍니다. 저한테 질문하는 회원분들도 그래요. 집이 안 팔리는데 어떡하죠? 집이 너무 오랫동안 매매나 임대가 안 나가는데 어떡하죠? 혹시 수리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깨끗하게 써가지고 내놓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바로 그냥 수리비 아끼지 말고 수리해서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깎아주려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수리해서 내놓으면 수리비보다 더 높은 조건으로 임대도 가능하고 매매도 빨리 되실 겁니다 라고 조언 드리면, 사무장님 말씀 듣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내가 딱 봤을 때 깨끗해 보여도 조금 더 꾸미고, 이거를 보는 세입자나 매수자 모두 다 만족해하고 또 빠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경매 강의 재미있죠. 저는 이렇게 하나씩 해가는 게 너무 재미있고, 특히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갔을 때 야, 이 부동산 너무 재미있는데 이렇게 가치를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또 설레는데,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할 때 처음에 권리 분석하고 명도하고 막 이렇게 진지한 것도 해봤지만, 이렇게 꾸며가면서 부동산도 좀 즐겁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테리어 강의 마무리했고, 제가 11강에서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정규 강의를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요. 행크TV를 지금 구독 신청을 해두시면 경매 정규 강의 뿐만 아니라 정말 돈 벌 수 있는 좋은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유료 특강에 준하는 그런 무료 특강도 들으실 수 있고, 또 많은 돈 버는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 설정을 해두시는 분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돈 벌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사무장입니다. 경매 투자 이렇게 쉬웠어 11강입니다. 낙찰 받은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처음에 경매에 입문했을 때는 어려운 물건을 잘 받는 사람이 고수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 결국 고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을 느끼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인테리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인테리어를 마친 부동산을 이제 잘 팔아야 되겠죠. 잘 파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 이 포인트 기억하시면 빠른 기간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11강 낙찰 부동산 임대 매도하는 법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잘 파는 방법. 일단 첫 번째로 내 부동산을 잘 팔기 위해서는 내 부동산의 가격을 책정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게 최저가도 있고요, 최고가도 있잖아요. 사실 항상 최고만 고집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정말 임대 매매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동산에서도 받아두기만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도 사실 이걸 한번 임대 주거나 매매를 해준 다음에 욕먹는 거 되게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높은 가격에 팔고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보다, 공인중개사는 항상 이 적정 가격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지, 최고가를 한다고 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그만큼 손실이나 만족을 다 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정 가격에서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 이거를 이해하시고, 싸면은 무조건 좋겠지만 이 정도의 바운더리에 들어와야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잘 팔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매물을 확인하고 최고가를 받아주면 좋겠지만 적정한 가격을 책정을 해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분들도 좀 수월하게 팔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물을 확인을 해야만 하겠죠. 어디서 확인하면 되냐? 네이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낮은 가격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는 매물 보고 동일 매물은 묶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여러 곳에 내놨을 때는 한 매물을 또 여러 곳에서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일 매물로 묶어버리면 여러 개를 보지 않고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최저가대로 10억 4천, 뭐 10억 8천, 11억 5천까지 되잖아요. 또 11억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 매물이 오래 나와 있는 것보다 가장 최근에는 얼마에 내놓는지 최신 순으로 하면 11억 5천, 11억, 13억, 11억 3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아 최근에는 가격이 좀 호가가 오르고 있구나 라고 해서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내 매물 가격을 얼마에 내놓을지를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작정 가서 부동산에 내놓고 아 이거 얼마에 내놓으면 팔 수 있겠어요. 부동산에서는 당연히 싸게만 달라고 해요. 팔릴 수 있는 적정 가격을 네이버 매물을 보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매물 가격 파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 내놓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공인중개사만 거래하는 것보다 매물을 최대한 좀 많이 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많은 곳에 내놓기를 추천드리는데 인근 부동산 외에도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방, 다방, 그다음 네이버 블로그에도 매물을 꾸준히 올려놓는 성실한 공인중개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논현동의 빌라 매매, 빌라 임대 이런 키워드를 적었을 때 블로그에 걸리는 부동산 거기는 정말 열심히 하는 곳이니까 사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팔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곳에 우선순위로 좀 내놓으려고 하고 직방이나 다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내놓으려고 하면 네이버에 접속하셔서 직방을 검색하시고 여기에서 사이트가 뜨면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이 빌라다 그러면 빌라를 딱 눌러놓고 여기 지금 논현역, 신논현역 이 사이에 있는데 자, 이 바운더리 안에 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뭘 봐야 되냐 바로 이쪽을 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뭐가 떠 있어요? 추천 떠 있죠. 그러면 이 밑에까지 막 내려볼까요? 안 내려볼까요? 보통은 거의 위에서 한두 개, 세 개 이 정도까지만 거의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보면은 사진도 예쁘게 찍었고 이게 보면은 바닥에서 공간이 최대한 넓어 보이게끔 이렇게 찍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문구를 딱 해놓습니다. 24시간 365일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네요. 이런 분들한테 매물 내놓으면 잘 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여기서도 조금 더 가까운 데를 클릭을 해서 내가 이 지역에 가깝다 하면 이 지역에도 나와 있는 매물을 한번 누가 이렇게 해놨는지 보시면 여기도 직접 촬영한 100% 실매물을 원칙으로 광고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공인중개사분도 광고비까지 들여서 고객에게 노출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물을 많이 내놓는 거 플러스 광고를 많이 하는 인터넷에 뭐 블로그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택한다고 하면 훨씬 더 빠른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방, 다방, 네이버 블로그 이곳에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상위에 노출되는 그런 부동산을 찾아서 매물을 내놓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진 촬영 및 전단지 아까 직방이나 이렇게 올린 곳은 사진 촬영한 거를 주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부동산을 쓰면은 또 본인 매물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진 촬영을 본인도 직접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름한 부동산이지만 이렇게 사진 찍어서 내놓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소품까지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겉은 허름하지만 안에는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이렇게 전단지로 만들어서 간략하게 브리핑할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전단지 만드는 법도 행복재테크 카페에 가서 보시면 쉽게 할 수 있게끔 선배분들이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찍은 거 예쁜 컷 하고 여기에 필요한 설명 그리고 매매가 이렇게 적어서 이걸 가지고 부동산에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번지수 몇 개예요? 방 몇 개예요? 조건 얼마예요? 이것만 메모로 하는 것과 이 전단지를 하나 줘서 사장님 이대로 브리핑 해주시면 되고 저는 가격 이 정도입니다 하면 설명하기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내놓을 때도 전단지를 만들어서 내놓으면 훨씬 더 결과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매물을 최대한 많이 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이것도 해요. 인근 부동산을 클릭을 다 해서 여기 추출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여기 문자를 쫙 배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침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매물을 가지고 또 바로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행크 옥션에는 낙찰 받은 다음에도 이 사건 검색표에 여기 인근 중개사 목록을 버튼 하나 누르면은 이렇게 추출할 수 있게끔 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한 번에 쫙 보낼 수 있게끔 좀 구축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매물을 여러분들이 문자를 작성해서 한번 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당근 공화국이 됐죠. 당근이 부동산 거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근 광고 비용이 많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혹시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된다고 하면 당근을 통해서 매물을 올리고 여기에서 대화를 통해서 또 매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모든 긍정의 결과는 노력의 결실이에요. 여러분들 인테리어도 잘했고 사진도 잘 찍었고 많이 내놓고 이것도 다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경매 낙찰로 아무리 싸게 받았다 할지라도 수리하고 부동산 내놓는 걸 소홀히 하시는 분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뒷마무리까지 잘하는 게 정말 고수인 겁니다. 그래서 잘 파는 것도 기술이고, 아까 제가 파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찾는지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매물을 최대한 많이 노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했던 수익 정말 이른 기간에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경매 물건 고를 때는 진지했었는데 저도 인테리어하고 부동산에 내놓는 거 이런 부분을 강의할 때는 조금 더 신나서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익이 다가오니까 아마 더 미소 짓게 되는 그런 모습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즐거운 상상을 많이 해요. 좋은 상상을 해요.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늘 여유를 갖고 또 긍정의 생각을 해야 정말 좋은 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조급해하지 않고, 부동산은 조급해하면 될 것도 안 되고 좋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즐거운 상상, 긍정의 상상을 하면서 부동산으로 좋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일간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로만 해도 될까? 나는 조금 더 큰 수익을 내고 싶고 정말 경매로 부자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경매로 부자 됐다고 하는 단계까지는 아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강의에 경매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큰 돈을 벌 수 있지? 차별화된 수익을 거둘 수 있지? 그 방법에 대해서 12강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영상 보시고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12강이 올라갔을 때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강까지 하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시는 궁금한 사항 Q&A를 또 올려드릴 거고, 또 투자에 유용한 부분 추려가지고 계속해서 특강을 올려드릴 것이니까 구독하시는 분들은 가장 유용한 정보를 가장 빠른 시간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사무장입니다. 자, 드디어 경매 투자 이렇게 쉬웠어 마지막 12강입니다. 경매 시장에서 평생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경매 24년차 투자자이니까 평생이란 말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 할 거니까요. 이 평생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상당히 부담되는 수식어입니다. 감히 누구는 쓸 수 없는, 이걸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쓸 수 없는, 왜냐하면 경매를 끝물이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경매 투자로 했지만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경매 시장에 진입했을 때도 야, 경매 이제 끝물이야, 경매 먹을 거 없어, 너 다른 거 찾아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더군다나 경매 전업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끝물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아니에요. 제가 7천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수백억짜리 물건까지 한 번에 매입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산 형성을 많이 했고, 월세도 0원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월세 매월 1억 이상이 나오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경매로 난해한 물건도 많이 풀었고, 그 다음에 자산도 제 스스로 7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수백억대의 자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번 12강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평생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는다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살아남는 거는 겨우라는 버티기 정도 아닌가? 저는 오히려 경매로 계속해서 큰 부자가 되는 법이라고 타이틀을 바꾸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커리를 이렇게 짰지만 사실 경매로 계속해서 큰 부자가 되는 법, 이게 가장 적당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시작하신다고 하면, 경매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 분명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나도 해봤어, 경쟁이 너무 치열한 시장이야, 야 그거 어차피 안 돼, 너 한두 번 입찰장 가보면 포기하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매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야 위험해, 그거 하지마. 그런데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는 사람은 야 어차피 안 돼 그거, 이 두 가지 조언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언을 하는 사람은 한두 번 해보고 실패하거나
체나 포기한 사람이 조언을 하는 겁니다. 아는 체는 하겠죠. 저도 처음에 이렇게 몇 번의 경험을 해보고 안 됐던 사람이 옆에서 얘기하니까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저는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꿈과 희망을 품고 이 전업 투자로 뛰어들었는데 저 얘기 들으니까 너무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얘기하지만 실패한 사람의 조언은 오히려 진을 빠지게 합니다. 경매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분야든지 성공한 사람의 조언을 드려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요식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숙박업을 한다거나 이런 서비스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이 실패했던 사람은 야 그거 안 돼 어차피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거고, 성공한 사람은 좋아 그거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돈 많이 벌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서 늘 여러분들이 성공자의 뒤에 줄을 서야 된다는 거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실패자들은 평생 실패한 얘기만 하고 또 아는 체는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실패한 사람일수록 아는 체 진짜 많이 해요. 아예 실패한 걸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아는 체를 안 하는 사람이지만 실패한 거를 거창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몇 번 해보지도 않고 거창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경매로 계속 성공을 했잖아요. 과거에만 성공한 게 아니라 지금도 경매로 계속 낙찰받고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잖아요. 제가 느꼈던 거는 처음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경매를 했어요.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나는 이 평범한 삶 싫으니까 난 더 돈 벌고 싶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거 있는 것도 나는 무조건 할 거야 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가 경매를 하고 정말 경매로 평범한 삶을 벗어났어요. 월세도 1,000, 2,000, 3,000 이렇게 받게 됐어요. 나중에 경매는 이 시기까지만 하고 또 다른 걸로 해야지 라고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웬걸요? 제가 현금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월세도 받고 이자를 납입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하니까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도 다른 주변에 괜찮은 투자 대상이 있나 찾아봤는데 경공매만한 게 없는 거예요. 뭐 은행 상품, 뭐 금, 주식 여러 코인이 있지만 사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경공매만한 게 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해한 물건들이 수익 많이 나잖아요. 금액이 큰 물건도 수익 많이 나요. 금액이 크면서 경매하는 사람은 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돈 벌고 나서 부자가 되니까 더 여유 있게 투자를 하네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성공한 사람의 뒤에 줄을 서야 되고 성공한 사람의 조언을 듣고 가면 그 사람도 성공을 하지만 실패한 사람의 조언을 듣고 가면 뭘 하겠어요? 해봤자 포기밖에 더 하겠어요? 아니면 어차피 안 돼 라고 해서 이 그룹에 들어가게 되겠죠. 실패한 사람의 그룹에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매 공부를 하고 실제 법원에 가봤는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사무장님 말씀 틀린 거 아닌가요? 분명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맞아요. 저도 경매가 끝물이라고 해서 왜 그러지? 해서 딱 들어갔더니 제가 공부한 걸 가지고 딱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입찰자가 많은 거예요. 되게 당황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몰린다고? 24년 전에도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초급이에요, 초급. 경매 피라미드인데 초급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초보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해서 빨간 글씨가 있는 선순위가 있거나 유치권이 있거나 아니 뭐 지상권이 있거나 이렇게 한 가지의 옵션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공부하고 나니까 여기는 사람이 덜한 거예요. 그 다음에 2개를 알고 있는 사람도 덜한데 3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적은 거예요. 4개 알고 있는 사람도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과연 초급이 모여있는 시장을 보고 이 시장을 평가해서 되겠느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저는 겨울에 스키를 타고 있는데요. 가면 스키도 초급 있고요. 중급 있고 상급 있어요. 그런데 초급 슬로프에는 정말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리프트 한번 타려고 하면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스를 조금 경사가 있는 거를 타는 걸 연습을 해서 중급만 올라와도 차이가 엄청나요. 왜냐면 이 나머지가 20%밖에 안 되잖아요. 초급의 80%니까. 여기는 더더욱이 여유 있게 탈 수가 있는 거고 상급 코스도 조금만 올라가니까 뭐 줄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어느 나라도 줄 안 써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조금만 올라가면 경쟁이 여유로워져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초입을 했을 때 이 초입만 보고 그 시장을 평가하는 거는 너무 하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사람들은 아직 내가 초급 단계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를 더해서 나 중급으로 가야지. 하나를 더해서 난 상급으로 가야지. 이 생각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유 있게 하나씩 갖춰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는 지식을 쌓아갈수록 경쟁이 덜해진다. 그리고 경쟁은 덜한데 수익은 커진다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 많은 곳을 평가하지 말고 나는 하나씩 올라갈 것이다 마음 먹으면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경매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촬영하는 시점에 아파트 경매 매물을 한번 클릭을 해보니까 2,967건이 나옵니다. 고수라고 하면 여기 있는 매물들을 다 해서 하나씩 클릭하겠지만 저는 기왕이면 가능성이 있는 매물을 좋아하고 또 제가 경매 투자를 하면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한 번에 물건으로 또 낙찰까지 잘 이어질 수 있고 수익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이 덜한 물건을 찾아야만 하겠더라고요. 이 물건만 들어가는 사람들은 경매할 게 없어, 야 만만치 않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물건은 행복재테크에 추천 물건으로 올려드렸던 매물입니다. 감정가가 12억인데 대지권 미등기라는 옵션이 있고 결과부터 보면 8억 5,800만 원에 입찰자 몇 명일까요? 한 명 들었습니다. 경매 끝물이고 경매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 대지권 미등기 이 빨간 글씨 때문에 이 80%는 빨간 글씨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분들이 떨궈져 나가니까 나머지 20%가 경쟁하니까 경쟁자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물건 제가 추천드렸는데 행크 옥션에는 처음 물건 검색할 때 시세를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감정가가 12억이지만 감정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저가 8억 4천, 그 밑에 11억 5천만 원 KB 시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시세를 보고 실제 나와 있는 매물이 저기에 근접했겠구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KB 시세는 최근 3개월의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더 정확한 수치를 표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물건도 대지권 미등기가 있었지만 매물은 11억에서 11억 5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경매를 하는 사람은 8억대에 사는데 나와 있는 매물이 지금 11억이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저렴하게 매입을 한 겁니까? 이 부분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그냥 일반 매물뿐만 아니라 항상 대지권 미등기, 선순위, 유치권 이런 거를 하나씩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경쟁은 덜하고 수익은 커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더 공부해야만 할까요?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데 이 방향성을 알려주세요 라고 분명히 또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효율적으로 냈던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권리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초 과정만 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해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도 실제로 다 대항력이 있는 게 아니라 대항력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겉으로 보일 때는 이게 좀 어려운 물건일지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물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대지권 미등기, 유치권, 그리고 지분, 지상권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패스하는데 나는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매하면 이거 혹시 손해볼까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운 거는 지식이 얕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내가 지식이 확실해질수록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경매로 제가 이 종합 검색을 할 때 거기 나와 있는 특수 물건을 다 깰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씩 공부하니까 유치권, 선순위, 지상권, 지분, 대지권 미등기 여기서도 제가 옥석을 가려내는 거죠. 버릴 것과 이거 해도 되는 거.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더라고요. 모든 게 해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권리 분석을 하나씩 또 심화 과정으로 해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은 이런 주거용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작을 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80%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건 종류를 바꿔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덜한 경쟁에서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를 한다거나 숙박을 한다거나 토지를 한다거나 이것도 이 물건에 대한 거를 이해하게 되면 공장을 한다거나 그러면 더 덜한 경쟁에서 경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공매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경매 공부를 하지만 공매까지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매 인구보다 공매 인구는 훨씬 적어요. 적다는 거는 여기에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포진되어 있다는 게 반드시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게 아니고 소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공매도 정말 간단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뭔가 모르는 선입견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80%는 거의 경매 인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매를 배워두는 것도 좋고 나중에 나아가서 사업을 하면서 또 부동산을 보면 볼 수 있는 부동산들이 또 많아지고 정말 배울 게 무궁무진하고 제가 하나씩 갖춰갈수록 저는 투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고 경쟁은 덜한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갖춰간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나 이제 여기야, 나 너무 여유로워,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실전 사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추천했던 물건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물건인데 2억 3천에 감정이 됐는데 낙찰은 9,177만 원에 낙찰됐고 입찰자는 2명입니다. 경쟁 덜하죠. 그리고 이거는 아파트인데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이 덜했을까요? 여기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반 건축물이라는 빨간 글씨 보이잖아요. 빨간 글씨. 저런 게 있으면 야, 저거 위험해, 안 된다 하는데 실제로 위반 건축물도 해도 되는 것도 있거든요. 행크에서 이걸 추천드리고 우리 회원이 낙찰을 받아서 1억 2천만 원 수익을 냈던 사례 있습니다. 이것도 칼럼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행복재테크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물건은 상가입니다. 상가. 주거용 물건만 했는데 이거는 상가이고 경기도에 있는 물건인데 이거는 제가 행크 옥션 특강에서 추천 물건으로 말씀드렸던 물건인데 건물 면적이 전용 75평이에요. 3억 8천까지 감정됐던 게 야, 이게 말이 돼요? 4,494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5,200만 원에 감정가의 13%예요. 13%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행크 옥션에서 추천 물건 드렸는데 여기 보면 다음 임대를 위해서 공사를 하다 말고 나왔었는데 저 5,200 대비 임대 수익률은 앞으로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 72평을 2개나 3개로 쪼개서 한 개 호수만 놓는다 하더라도 대출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 나오고 나머지 2개는 완전 보너스가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물건 종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면 황당하지 않나요? 제가 얘기했던 주택이잖아요. 낭만폴의 경매 사건 검색이에요. 그리스 신전 보이네요. 여기 충주 댐만 있고 이게 처음에 3억 6천에 감정됐지만 4억 5천 하고 미납, 또 4억 2천 하고 미납, 또 4억 9천 9백 하고 미납. 와, 무려 3번이나 미납한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3억 1,800에 정말 저렴한 가격대에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신고하는 걸 유치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유치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유찰됐었는데 실제로 저는 유치권에 관한 책도 냈잖아요. 실전 경매책. 그런데 이거 봤을 때 유치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제가 이 물건도 유치권에 대해서 간단히 해결을 하고 수익을 냈던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야, 이거 뭐야? 야, 마당에 가면 이 호수를 충주댐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사진만으로도 야, 이거 너무 대박 물건인데? 그런데 이렇게 미납 유치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 거는 제가 진정 갖고 싶어하는 물건들의 이런 조그만 하자들이 있는 거를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경공매할 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나중에 공부를 해두신다고 하면 그 중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비교적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물건을 골라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공부는 당연히 추천드리죠. 그리고 공부가 재밌어요. 이게 빌라로 한번 돈 1,000, 2,000 벌다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 수익이 5,000이 되고 나중에 정말 억 단위 가까이 돼버리면 정말 공부가 너무 재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가 재밌다는 거를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공매로 수익 냈던 사례 192억짜리 제가 123억에 낙찰받아서 지금 시세가 토지만 245억 정도 되는데 제가 공매 기술이라는 책을 적었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대박 물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공매를 아는 것만으로도 야, 이거를 이 가격에 받을 수 있다고?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를 하신 다음에 경매에서 했던 권리 분석, 배당 이런 게 동일해요. 공매는 정말 날로 먹는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정말 껌이에요, 껌. 그래서 경매 공부를 마스터 하신 다음에 공매까지 공부하신다고 하면 낙찰 가능성을 훨씬 높이고 좋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높은 금액대의 물건 보여드렸지만 공매 기술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투자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공부의 재미를 느꼈어요. 특히 돈 공부는 왜 이렇게 재밌죠? 대학교 때까지는 공부가 재밌다는 걸 잘 못 느꼈는데 사회 나와서 하는 공부는 돈과 직결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벌 수 있는 수익이 점점 커진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고 수익까지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강의해드렸던 거는 80% 여기에 있는 단계의 강의였습니다. 지금 가장 아랫단계 기초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도 중급, 상급
급으로 올라가고 싶다 하시면 하나씩만 더 갖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사무장의 경매 실전반, 여기에 주거용 물건으로 할 수 있는 난해한 물건들을 모두 풀 수 있는 해법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공매 기술에서도 공매를 정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다 강의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반복해서 여러 번 보시고 기초에서 만족하시면 만족하는 거 하셔도 되고, 추가로 더 공부해서 더 위에서 여유로운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제 강의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강의는 지금 시중에 많은 분들 하고 계시지만 제 경매 실전반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다른 분들 강의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심화로 좋은 기술들을 갖추고 싶다 하시면 상가투자반, 경매 특수물건 클래스 이런 부분까지 익히신다고 하면 피라미드의 가장 최상단에 올라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산의 정상이죠. 정상에 올라가면 여기에서는 경쟁도 정말 덜하고 수익도 더 커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12강까지 다 마쳤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진심을 다해서 정성껏 알려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반복해서 보신다고 하면 기초가 탄탄하게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굳은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무조건 한 건을 낙찰받는다는 이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 건은 꼭 낙찰받겠다. 한 건을 낙찰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정말 공부가 더 재밌어지고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건 낙찰받는 단계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경매나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벽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벽을 다 누구든지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넘었고 또 넘어왔단 말이에요. 저도 이 벽을 넘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이 기존에 나와있던 성공 사례를 정말 많이 봤어요. 성공한 사람의 이런 경험담을 보면 그 다음 사람도 또 넘을 수가 있더라고요. 성공은 복제가 가능하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행크 옥션 그리고 행복 재테크, 여기에 낙찰 경험담을 보시면 이 벽을 넘는 노하우를 하나씩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간접 노하우를 하나씩 쌓아가신다고 하면 공부 플러스 노하우로 올라갔던 사람들의 글까지 읽으면 더더욱 꼼꼼한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경매에 대해서 정말 희망도 있지만 안 좋은 소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크를 통해서는 정말 좋은 결과를 냈던 분들만 많이 봤습니다. 행크TV에 경매 투자 이렇게 쉬웠어 이 정규 강의 올려드린 만큼 이거를 진지하게 보신 분들은 진심으로 좋은 결과를 내시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계속 유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 이 영상은 또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공부해서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크TV 구독을 해두시면 이 다음에 또 Q&A 그리고 좋은 투자 팁까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겁니다. 구독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저한테도 박수 좀 쳐주세요. 저도 정말 즐겁게 강의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즐거운 상상하시고 긍정의 상상하시고 꼭 좋은 물건 낙찰 받으시고, 낙찰 받으셨으면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행복 재테크 카페에 낙찰 소식 들려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